안녕하세요.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그 세 번째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 중 마지막 해양저 확장설과 변환 단층의 발견, 판 개념의 도입에 대해 살펴볼게요. 1960년대에 지질학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에 판구조론이 정립될 수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 항상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 강의에서는 해양저 확장설의 정의를 보고요. 이를 주장한 사람들을 간단히 이야기해 줄게요. 그리고 해양저 확장설의 5가지 증거를 볼 텐데, 특히 고지자기 줄무늬나 변환단층의 개념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어려워도 잘 이해해 놓으세요. 5가지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지각의 확장 속도를 구하는 문제도 하나 풀어보고 변환단층의 특징도 같이 정리해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판구조론이 어떻게 정립되었는지 간단히 정리할게요.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저 탐사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여러 사실들을 종합해서 1960년대에는 과학자 헤스와 디츠가 해양저 확장설을 주장했어요. 해양저 확장설이란 멘틀대로의 상승부인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저가 확장된다는 것으로 해령 아래에서는 고온의 멘틀이 상승해 분출한 용암이 굳어져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어 해양저가 확장되고 이로 인해 오래된 해양지각은 옆으로 계속 밀려나서 이동하다가 결국 해구에 도착하면 멘틀 내부로 섭입되어 소멸된다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런 이동을 일으키는 힘은 멘틀의 일부인 연약권 내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대류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했죠. 해양저 확장설이 주장한 두 과학자를 잠깐 볼게요. 왼쪽이 해리 해먼드 헤스, 오른쪽이 로버트 싱클레어 디츠예요. 헤스는 미국의 지질학자이자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였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해군 장교로도 활동했었어요. 또한 나중에 미국의 지질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죠. 헤스는 세계대전 당시에 음향측신법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저 탐사 장비를 장착한 배의 함장이었고, 따라서 해저 지형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960년에 해저가 확장한다는 아이디어를 담은 해양 분지의 진화라는 보고서를 해군 연구실에 배포하였고, 추후 1962년에 출판한 해양 분지의 역사에서 해저 확장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한편 디츠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미국의 지질학자로 그 역시 1961년에 해저 확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네이처지에 발표했는데요. 비록 공식적인 발표는 디츠가 더 빨랐지만 이미 헤스가 관련 보고서를 배포한 뒤였죠. 그래서 보통 해저 확장설을 주장한 시기를 따지면 헤스가 조금 더 빨랐다고 봐요. 어쨌든 두 과학자가 생각한 해양저 확장에 대한 아이디어는 판구조론의 정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여러 증거들에 의해 지지되었어요.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이 있고요. 두 번째, 해양 지각의 나이 분포와 세 번째, 해저 퇴적물의 두께 분포, 네 번째, 베니오프대에서 진원 깊이의 분포, 다섯 번째, 변환 단층의 존재가 그 증거가 돼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첫 번째,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 단어가 어렵네요. 여러분, 고지자기는 무엇일까요? 고지구 자기. 암석에 남아있는 옛날 지구 자기장의 흔적이에요. 그렇다면 자기장은 자석이나 전류에 의해 형성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대 자석에다가 철가루를 뿌려보면 이렇게 철가루들이 자석 주위에 배열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철 입자가 배열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커다란 자석 주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의 자침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을 따라 이렇게 배열되는데 이를 보면 자기력이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지구에 적용해 볼게요. 지구는 마치 내부에 이러한 막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작용하므로 지구 주위에도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을 지구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자기장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방출되는 유해한 고에너지 입자들의 대부분은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고 비껴가게 되죠. 따라서 지구 자기장은 지구를 지켜주는 훌륭한 보호막인 셈이에요. 참고로 지구의 자기장이 형성되는 이유는 액체 상태이면서 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액이 대류하기 때문인데요.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화 코어를 본 적이 있나요? 2003년에 개봉한 엄청 옛날 영화긴 한데 영화 자체가 재미있기도 하고 과학적 사실인 것과 허구인 것을 구분하면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외액의 대류가 멈춰서 지구 자기장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데요. 물론 실제로는 지구 외핵이 갑자기 대류를 멈춘다고 해서 자기장이 짠 하고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자, 그럼 현재 지구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의 모습을 볼게요. 마치 막대 자석의 N극은 지구 남극 주위에, S극은 지구 북극 주위에 있는 것과 같이 지구의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남극 주위에서 자기력선이 나와서 북극 주위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굳이 주위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구 자기장의 축이 지구 자전 축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약 11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자기력선이 정확하게 지구 북극이나 남극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신기하게도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항상 같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과 반대로 역전되었던 시기도 존재했어요. 이 두 시기는 지질 시대 동안 약 30만 년에서 50만 년 정도로 불규칙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바뀌어져 왔어요. 참고로 지구 자기장, 줄여서 지자기가 왜 역전하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연구에 따르면 지난 450만 년 동안에 적어도 9번의 역전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시기를 이렇게 정의할게요. 지자기 방향이 현재와 같았던 시기는 정자극기, 플러스로 표시하고요. 지금과 반대로 역전되었던 시기는 역자극기,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그럼 지구에서 정자극기와 역자극기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림을 볼게요. 화성암은 지하에 마그마가 굳어지거나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하면 용암이라고 하죠. 이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그 과정을 자세히 볼게요. 마그마가 냉각될 때 마그마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모여 고체 광물로 결정화가 돼요. 물론 온도에 따라 나오는 광물의 종류는 달라져요. 어쨌든 이때 자철석이나 적철석 같은 자성 광물은 마그마가 특정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자성이 생기면서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이 배열하고 이 상태로 굳어져 화성암이 돼요. 이것을 자화된다 라고 표현하고 화성암이 생성되고 나서 후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더라도
자성 광물의 자와 방향은 암석의 생성 당시 방향 그대로 보존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암석에 남아있다고 해서 잔류자기라 하고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도 자성 광물의 자와 방향은 보존되므로 화성암 같이 자성 광물이 포함된 암석의 잔류자기 방향을 측정하면 생성 당시의 지구 자기장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제 이것을 해저에 적용해 볼게요. 해저 탐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고지자기를 관측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암석 속 자성 광물의 자와 방향을 조사하여 정자극기에 형성된 암석은 플러스, 그림처럼 색깔이 있게 표현하고 역자극기에 형성된 암석은 마이너스, 흰색으로 표현했더니 해령을 중심으로 그 무늬가 줄무늬 형태로 대칭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예요. 이 해저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 현상을 당시 과학자들은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1963년 바인과 매튜스라는 과학자는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해양저 확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왼편의 그림을 볼까요?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 1번이 생성되고 해령을 중심으로 1번의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밀려서 이동합니다. 그 사이에 생겨난 2번 해양 지각 역시 1번 다음으로 이동해 오고요. 해령에서는 3번,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겨나죠. 이런 식으로 4번과 5번의 해양 지각도 순차적으로 만들어져 양쪽으로 이동해요. 그 결과 해령과 거의 나란하게 고지자기 줄무늬가 나타나고 줄무늬는 해령의 축으로 대칭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학자들은 해양저가 확장하기 때문에 고지자기 줄무늬가 생긴다고 설명했고 이는 해양저 확장설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해양 지각의 나이 분포예요. 1960년대에 진행된 심해저 시추 프로젝트에서 해저 암석을 분석해 나이를 측정해 봤더니 해령에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점차 증가하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다음 세계 지도를 보면 지각의 생성 시기가 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색이 붉을수록 지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이가 젊고 색이 푸를수록 생긴 지 많이 되어 나이가 많은 지각이에요. 또한 아래를 보면 단위가 100만 년이기 때문에 280은 280에 0을 6개 붙이면 2억 8천만 년이고요. 숫자 200은 2억 년을 나타냅니다. 다시 지도를 보면 지구에는 마치 야구공의 봉제선처럼 해령들이 길게 뻗어 있고 그중 대표적인 해령은 동태평양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 인도양 해령이 있죠. 이들을 예시로 보면 해령 쪽은 젊은 지각이 존재하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해령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져 양쪽으로 확장된다는 해양저 확장설을 뒷받침해 줍니다. 게다가 지도의 이 화살표 부분을 보세요. 대륙에 인접한 해양 지각은 파랗게 표현되어 있죠. 파란색은 아까 나이가 얼마였어요? 약 2억 년이었죠. 즉 해양 지각 중 오래된 암석의 나이는 기껏해야 약 2억 년을 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면에 대륙 지각은 오래된 암석의 나이가 약 40억 년 정도로 해양 지각은 대륙 지각에 비해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럴까요? 해양 지각은 해령에서 생겨나 이동하다가 해구에서 멘트 아래로 섭입되어 지구 내부로 소멸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해양 지각은 남아있기 힘든 거겠죠. 여러분,
참고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런 보기도 나올 수 있어요. 해양지각의 등 연령선은 대체로 해령에 나란하다. 여러분, 등 연령선이라는 것은 등고선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등고선은 고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잖아요. 등 연령선은 연령, 나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이고요. 해령에서 순서대로 해양지각이 이동해 오면서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등 연령선은 이렇게 해령에 나란하게 형성되겠죠. 따라서 맞는 보기입니다. 그럼 잠깐 해양지각의 나이로 해저 확장의 속도를 구해봅시다. 이때 단위를 잘 봐야 하는데 단위는 cm per year, 1년에 몇 cm를 이동하는지 구할 거예요. 물론 제시된 해양지각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했다고 가정할게요. 영상을 멈추고 답을 구해보세요. 자, 그림에서 가운데 점선이 해령의 위치고요. 이제 막 생성된 해양지각이 위치하고 있어요. 파란색 그래프는 해저 확장을 가정해 계산된 자기 자료이고 초록색 그래프는 해양 조사에서 관찰된 자기 자료예요. 이 둘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지자기 줄무늬를 나타냈는데 보라색은 정자극기에 생성된 암석을, 흰색은 역자극기에 생성된 암석을 나타냈어요. 그럼 이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를 구해야 하는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해양지각이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은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나서 지금까지니까 해양지각의 나이와 같고요. 거리는 해령으로부터 지각이 현재 위치까지 움직여간 거리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보면 해령에서 제일 멀리 있는 지점의 나이가 약 4.5, 즉 450만 년임을 알 수 있고요. 단위를 년으로 나타내면 0을 4개 더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해령으로부터의 거리 70km는 0을 3개 붙여주면 7만 미터와 같고요. 또 0을 2개 더 붙여주면 단위가 cm로 바뀌죠. 이를 식에 대입하면 450만 년 분의 700만 cm, 0을 이렇게 지워주고 나눠주면 1.56, 약 1.6cm per year가 나오네요. 여러분, 실제로 판의 이동 속도는 빨라도 1년에 10cm 정도로 이동하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연간 이동 속도가 1cm에서 12cm 이내의 범위로 결과값이 나오면 맞게 잘 구한 거예요. 그런데 막 1년에 50cm를 이동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면 잘못 구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다시 봐야 해요. 참고하세요. 자, 이제 해양저 확장설의 세 번째 증거, 해저 퇴적물의 두께 분포예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에 쌓인 해저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는데요. 해양저가 확장함에 따라 해양지각 위에 쌓인 해저 퇴적물도 함께 이동하잖아요. 따라서 해령에 가까운 젊은 지각은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퇴적 기간이 짧아서 퇴적물이 얇게 쌓였을 것이고, 해령에서 멀리 떨어진 오래된 지각은 퇴적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퇴적물이 더 두껍게 쌓였겠죠.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아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고요. 그 위에 쌓인 퇴적물의 두께도 함께 두꺼워지죠. 지구과학은 이런 그래프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놓으세요. 잠깐, 그렇다면 해령 부근에서 해저 지형의 수심은 어떨까요? 해령에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뜨거운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암석은 냉각되고 수축되어 밀도가 커집니다. 따라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지형의 수심은 점차 깊어지는 경향이 나타나요. 추가로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 네 번째, 섭입대 주변의 진원의 깊이 분포예요. 진원은 지진이 발생한 지구 내부의 지점을 뜻하는데요. 미국의 지진학자이자 공과대학 교수였던 휴고 베니오프는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이 진원의 깊이가 점차 깊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참고로 경사진 이 지진대는 베니오프의 이름을 따서 베니오프대 또는 섭입대라고도 부르는데요. 베니오프대를 따라 암석의 마찰이 일어나는 지점이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지진의 발생 깊이 역시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해령에서 만들어진 지각이 해저 확장으로 밀려나 해구로 이동해 와서 소멸된다는 해저 확장설의 증거가 되죠. 또한 판 구조론에서 두 판이 충돌하면 한쪽 판이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해양저 확장설의 마지막 증거, 변환단층의 존재예요. 1960년대에 조금 더 발달된 기술로 해저 탐사를 하면서 해령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붉은색 영역을 확대해 볼게요. 해저에 길게 발달해 있는 이 해령을 자세히 보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부분 많이 끊어져 있죠. 이렇게 지각이 끊어져 어긋난 지질 구조를 단층이라 하고요. 그 단층 선을 하얀색 선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해령을 끊어버린 단층은 대륙 쪽으로 길게 발달해 있고 해령과는 거의 수직 방향으로 발달해 있죠. 그런데 특히 해령과 해령 사이의 구간에서는 해령에서처럼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 해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단층 구간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때 존 투조 윌슨이라는 캐나다의 지질학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는 구간을 1965년에 변환단층이라고 명명했고요. 변환단층에서만 지진이 활발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령에서 새로 생성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확장하면서 해령과 해령 사이의 구간은 해양 지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고요. 여러분, 왜 변환단층이 해양저 확장설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해령과 해령 사이에 단층이 생성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 단순히 수평으로 이동하는 주양이동 단층에 의해 해령이 끊어진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단열대를 기준으로 두 해양 지각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진은 단열대 전체 구간에서 잘 발생해야 하고요. 또 단층의 운동에 의해서 시간이 갈수록 끊어진 두 해령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멀어져야 돼요. 그러나 실제로는 단열대 전체 구간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해령과 해령 사이의 단층에서만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해령과 해령 사이의 구간에서만 지각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해령 사이의 거리 역시 계속 멀어지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해저가 양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령 사이를 연결하는 활동성 단열대를 기존의 주양이동 단층과 구분짓기 위해서 변환단층이라 따로 구분하고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단열대를 비활동성 단열대 또는 그냥 단열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는 문제집에서는 단열대라고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이 변환단층의 개념은 기존의 해양저 확장설만으로는 완벽한 설명이 불가능하고
판의 이동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어야 설명이 가능했는데요. 따라서 윌슨은 판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이렇게 서로 다른 두 판이 어긋나게 이동하고 있는 보존형 경계로서 변환 단층을 설명함으로써 판 구조론의 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회령은 판 1과 판 2가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고요. 변환 단층은 판 1과 판 2가 어긋나게 이동하는 보존형 경계죠. 하지만 비활동성 단위일 때는 판의 경계가 아니라 판의 내부에 있음을 알 수 있네요. 그럼 해저 확장설의 증거인 변환 단층의 특징을 정리해 볼게요. 변환 단층은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하고 해령의 수직으로 발달해 있으며 서로 맞닿은 해양 지각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며 이동하는 단층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변환 단층은 해령과 해령 사이에 있지만 해령과 해구, 해구와 해구 사이에도 존재 가능하고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처럼 육지에 존재하기도 해요. 또한 활동성 단열대로서 맞닿은 두 해양 지각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며 그 마찰로 인해 깊이 약 70km 이내에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죠.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림에 표시된 화살표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두 판의 절대적인 이동 방향이 같더라도 이동 속도가 다르면 최종적으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변환 단층이 형성될 수 있어요. 반면에 그림에서 하얀색 부분은 맞닿은 해양 지각이 같은 방향으로 거의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아서 비활동성 단열대라고 해요. 물론 문제집에서는 그냥 단열대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단열대는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변환 단층은 지진이 발생한다 라고 기억해야 돼요. 또한 아까 윌슨이 판의 개념도 추가해서 변환 단층을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변환 단층은 두 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이기도 합니다. 단열대는 보존형 경계가 아니니까 조심하세요. 또한 해령이 무수히 많이 끊어져서 변환 단층이 생성되는 이유는 지구는 평면이 아닌 구형으로 위도가 다른 해령의 각 지점마다 해양 지각이 확장되는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해저가 확장될 때 위도에 따라 확장되는 각속도는 같아도 같은 각도를 움직이기 위한 선속도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즉 평면이 아니고 굴곡진 지표면에서는 균일하게 확장이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확장되는 과정에서 군데군데 암석권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해양저 확장설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해양저 확장설은 멘틀의 대류로 해양 지각이 이동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해양저 확장설이 맞다면 멘틀 대류설 역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멘틀이 대류하는 것이 맞다면 그 위에 놓인 대륙이 이동하는 것 역시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베게너의 업적이 드디어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변환 단층을 명명하고 설명한 윌슨이 지구의 겉부분은 여러 개의 단단한 판으로 이루어졌다고 제안하는데요. 이렇게 윌슨에 의해 판의 개념이 도입되고 여러 과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연구되면서 1960년대 말에 판 구조론이 공식적으로 정립되었답니다. 베게너의 첫 아이디어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5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네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과학적 이론이 정립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판 구조론은 지표면이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여러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판 구조론은 여전히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상 3개에 걸쳐서 판 구조론 이야기를 해봤어요. 어땠나요? 과학사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자료조사도 많이 하고 그림도 많이 넣어서 영상을 좀 자세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금방 넘어갈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적 배경과 전반적인 스토리를 알고 나면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구과학에 흥미 많이 가져주세요. 알겠죠? 그럼 안녕.